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한국 철학, 동서양 철학 사상의 대가들을 만나보는 인문학열전 철학 시리즈 시간이죠. 지난 시간 다산 정리학용 선생을 만났고요. 또 이번 주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시간입니다. 여인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리시고요. 추사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죠. 날이 추워지기 전에도 그대로의 소나무, 잣나무요. 추워진 후에도 그대로의 소나무와 잣나무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 그대로 올곧하리라 하는 그분의 깊은 웅숭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겸재정선 연구로 정말 일생을 일관하신 연구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추사 김정희의 세계로 앞으로 나아가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바로 간송미술관의 학예연구관이신 최완수 선생님 모시고 김정희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좀 깊이 있게 내용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으로서요. 간송하면 이분하면 간송미술관이 바로 떠오릅니다. 네, 최완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먼저 저 축하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온갖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번 겸재정선 책자 출간이십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한 매듭을 지었다 하는 느낌이죠. 71년부터 뜻을 두어서 지금까지 연구해서 겸재 한 평생과 겸재의 그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마무리 지어놨으니까요. 선생님 71년도부터라 그러면요. 지금이 2009년입니다. 머지않아 50년 세월이 됩니다. 이게 뭐든지 그 인스턴트화 돼가는 세상을 우리가 근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금 하고 또 넘기고 또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저작을 내고 그러는데 간송미술관 얘기서부터 선생님 살아오신 생애까지 두루두루 사실 듣고 싶은 바가 참 많습니다. 근데 좀 엉뚱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바로 저 때와 똑같은 이제 이 증상을 보이더군요. 뭐냐면 우리 전통 문화, 특히 우리나라라는 걸 싫어하기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왠지 서방 세계에 비하면 왠지 초라한 것 같고 또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국문학 전공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왜곡된 생각이었구나 하고 이제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일반에 두루 퍼져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연구자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육 탓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그런 교육 제도를 우리한테 강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 내용이라는 게 우리는 형편이 없고 가르치는 일본 내지 서구는 우수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조선 말기에 나서 난 분들이 5, 60대 될 때니까 그분들끼리 이제 객담으로 이제 하시는 소리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이들 역사 교육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장차 우리 문화가 형편없는 문화가 될 텐데 이게 문제라고 나라 망한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라고 늘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한결같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사학과를 갔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절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 공부를 그대로 계승해서 이거 논문 이런 방식으로 논문 쓰고 이렇게 하면은 식민사관 탈피는 불가능하구나. 예. 그래서 여기선 벗어나야 되겠다. 직접 미술사를 통해서 물건으로 그 미술품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도약이었겠다. 우리에겐 이런 게 있다. 현물을 그렇죠. 아예 현물을 드러내겠다. 예. 선생님은 말로 떠들지 않겠다. 이 봐라. 여기 겸재 정선에 이런 작품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어쨌든 겸재, 추사 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네. 선생님이 이번 책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이념이 시대의 뿌리라면 예술은 시대의 꽃이다. 네. 예. 그 예술이 갖는 어떤 중요한 어떤 진면목을 한 시대를 예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많이들 인용을 하더군요. 조금 보완의 말씀으로 예술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식물을 문화에 비유를 하면은 예. 이제 문화라는 게 지금 예능계만 문화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문화라는 건 총체적인 거죠. 사상, 정치, 경제, 또 예술, 학문 이 모든 게 이게 문화인데 그거를 그 식물의 총체적인 그 문화라는 거를 식물에 비유할 때 뿌리를 이념이라고 그런다면은 예술은 꽃이다라는 말로 제가 비유를 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뿌리의 성격이 결정이 돼야 꽃의 성격이 결정이 되죠. 무슨 뿌리냐에 따라서 벚나무 뿌리에선 벚꽃이 피고 무궁화나무 뿌리에선 무궁화꽃이 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전기는 주자성리학, 후기는 조선성리학이 주도 이념이 되니까 예. 중국 발언의 주자성리학이 주도 이념이 될 때는 중국풍의 꽃이 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중국풍의 산수를 그려도 중국풍의 산수를 그리고 네. 인물을 그려도 중국 옷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하다못해 소를 그리면 물소만 그려놔요. 네. 우리가 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 성리학이 이제 심화 발전이 돼가지고 조선 성리학으로 퇴계와 율곡에서 심화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이념이 되거든요. 고유 이념이. 그러니까 고유화된 조선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하게 피는 꽃은 고유생나는 꽃이 피죠. 그래서 이제 한석봉체 글씨체로는 한석봉체가 나오고 예. 이제 진경산수 진경 시문학이 출연을 하고 그래서 송광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게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진경 시와 그 산수화가 출연해서 겸재가 진경 산수화풍을 대성해내고 풍속화가 등장하는 그 산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이렇게 우리 옷 입은 갓쓰고 덮어 입고 우리 옷 입은 인물이 등장하니까 풍속화가 등장하게 되고 예. 이런 변화를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압도적인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요. 네. 그냥 충분히 받아들이고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숙성시킨 다음에는 스스로의 고유한 것으로 또다시 발전시켜 그렇죠. 나가고. 예. 그게 제가 이제 역사를 쭉 통시대적으로 또 세계사를 통관해 보니까 문화의 수명이 250년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막부나 뭐 명청이 다 250년 단위로 교체되죠. 근데 우리만 500년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 선조들이 현명해가지고 그 이념이 노쇠화돼서 고갈됐을 때 중국에서부터 우리한테 필요한 걸 싹 문 열고 받고는 그거 가지고 철저하게 250년 살아요. 예. 그 과정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심화 발전을 시키는 일을 진행을 시킨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50년 살아서 한계 수명을 다 느껴서 조선이 망한 건데 조선이 정체되고 무능해서 망했다고는 이런 망발을 예. 주장을 했다. 하나 이제 맥락 속의 흐름이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군요. 항상 기멸하는 거죠. 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게 없네요. 지금 우리는 압도적인 미국 문화의 세례 속에 그럼요. 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일정하게 또 숙성시켜서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추사는 1786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훗날 추사의 스승이 되는 박제가는 추사의 나이 6세 때 그의 춘서첩을 보고 하계로 세상에 이름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채제공 또한 글씨로 이름 날 것을 내다보았다. 추사의 나이 24. 그는 영경에서 옹방강과 완원 등 청의 문인들과 교우했다. 특히 옹방강은 78세의 고령으로 영경 학예계를 대표하는 노대가로 함부로 외부 인사를 만나지 않는 처지였으나, 추사를 한 번 만난 옹방강은 해동에도 이런 영재가 있었던가 감탄하며 사제 지위를 맺었다. 추사는 고유의 벼슬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쳤으며 학문에 그 열정을 다했다. 허나 헌종이 즉위하고 순원 왕후 안동 김씨의 수렴 청정이 시작된 이후 추사는 시련을 겪기 시작한다. 제주도에서의 9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그는 학문에 매진하고 그의 나이 59에 세안도를 제작한다. 정치와는 먼 거리에서 그는 사상에 침잠했다. 그리고 71, 그는 그의 원래 품성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적인 사실을 좀 간략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대 태어나서 헌종, 철종대까지 그렇죠. 걸쳐져 있는 분이군요. 근데 보니까 특히 그 초년 시절에 그 가족들의 사망으로 이렇게 고생이 많았던 그런 그렇죠. 경우네요. 아주 명문대가에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예. 그 이제 고조부가 영의정 지내신 분이고, 정조부가 월성이라고 그 영조의 첫째 사위예요. 사위. 예, 첫째 부모. 그 정도 집안이면 뭐 최고의 집안이군요. 최고의 예. 진경 시대를 이끌던 중추 가문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천재로 타고났고, 네.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추사 선생은 보통 사람이라는 게 감성을 이 발달하도록 타고난 사람과 이성이 발달하도록 타고난 사람이 그 갈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그 발달해가지고 예술가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뭐 이러게 되는데, 이 추사란 분은 그 양쪽이 다 탁월하게 타고나셨어요. 네. 이 어렸을 때 그 가난, 그 집안의 그 환란, 들. 집안의 환란 때문에 이성으로 냉철하게 감성을 억누를 줄 아는 그런 그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 어렸을 때 유년기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좀 어긋나는 분들도 세상에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련을 잘 이겨냈을 경우에 도달하는 경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승의 경지죠. 주사체가 그래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도 살아오면서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고생 좀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걸 봅니다. 하늘이 이 재능 있는 대인을 만들어내려면 고난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제 주위에 작품을 좀 괜찮게 쓰던 그런 친구들이 대학 교수가 되면 다 망해버립니다. 학교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너무 바빠져 갖고 작품은 완전히 부차적인 일이 돼 갖고 그냥 맥이 끊어져 버린 경우를 무척 많이 봤어요. 대부분 다 그러죠. 그러고 보면 역사상 특히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요. 평생 독신입니다.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고난도 많고 그게 그러니까 작품이나 연구로 그렇죠. 드러나는 거군요. 이 추사 선생, 율곡 선생이 전부 우암 선생이 자손이 없어요. 예. 선생님이 이제 주로 그 영정조 이래 어떤 그 새로운 문물이 마구 도래하는 그 시기를 이제 진경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많이 익숙한 말은 또 실학이 대두된 시기다. 그 학자에 따라서 이제 실학이라는 용어 사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조류의
오늘 얘기 속에서만 나와서 봤어도 추사도 아주 선두에 있었던 네. 일선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학의 대두를 생각할 때는 되게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추사 선생을 전면에 내세우질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신분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실학이라는 용어를 지금 너무 남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전 학문이 노쇠화돼서 새 학문이 나올 때 그 새 학문한테 항상 실학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 말의 불교에 대해서 실학은 주자성리학. 주작이 되겠네요. 예. 주자성리학에서 실학은 조선성리학. 그러니까 율곡을 실학자에 갖다 놓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율곡이 조선성리학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지금 선생님 해석처럼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죠. 생각 안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선성리학이 노쇠화돼 가지고 새 학문이 들어와야 될 때 청조 고증학이 들어오니까 그 북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북학이 실학이에요. 그래서 북학이 실학일 경우에 연암에서부터 추사까지 최실학자죠. 북학을 받아들인 북학파들이. 예. 예. 근데 거기에 뭐를 끼워넣고 지금 실학이라고 그러냐면 남인들, 그 실세한 남인들이 이제 제야로 물러간 남인들이 집권층한테 계속 공격적인 그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히 천주교를 믿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지금 실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혼선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인 계열의 천주교를 받아들인 그 세력의 새로운 학문적 경향하고 네. 북학 쪽하고는 계통을 달리한다는 달리하죠. 말씀인 거군요. 예, 예. 우린 지금 묵습니다. 예. 그거는 학맥의논도 다르고 예.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근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르게 흘러갔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시대 기운의 새로운 도래다. 시대를 모색하는 건 다 같이 모색을 하죠. 예. 방법이 틀린 거죠. 예. 추사가 추사체로 떠받들리지 않았더라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서 문호를 개설한 사람으로 이름이 높겠죠. 예. 근데 추사는 워낙 예술 쪽에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존재감이 어느 쪽에 워낙 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굳이 이쪽에 언급할 그걸 이유가 언급할 없어져 필요가 버린 없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김정희라는 분이 뭘 했느냐 했을 때 그 직함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그게 단초가 되더군요. 그렇죠. 금속학자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 연경 방문 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두루 말씀해 주시죠. 이 조선 성리학 이념이 노쇠화 현상을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나갈 길이 없게 되니까 그 진경 시대를 이끌고 가던 그 중추 가문들 자제들 속에서는 총명한 자제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자제군관들이 가가지고 그 청조 고증학에 이제 관심을 두고 배워오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연암 박지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트인 사람은 바로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사를 그래서 박제가한테 가르치도록 한 겁니다. 예. 박제가가 12번이나 청나라에 갔었어요. 정조 밀명을 이제 받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청조 고정학자들하고 넓은 교류를 맺고 와서 추사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겠죠. 박제가가 중국을 가면서 어린 추사, 젊은 추사 글씨를 받아가서 막 자랑했다는 기록도 별자랑 있고.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청나라 그 학자들은 학예계 사람들은 젊거나 늙거나 간에 추사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오리라 하고 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사가 이제 좌제군관 없다라 하니까 벌써 추사 온다 소문 듣고 옹방강 당대 그 북연경학계 태도였던 옹방강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사로 환영을 해요. 예. 이 추사라는 사람이 시도 잘 짓고 능신응조한다. 술도 잘 먹고 그런다는데 천하의 그 인재들과 사귀기를 좋아해가지고 중국에 인재가 많다 소리를 듣고 널 한번 사귀고자 한다 그런다. 그래서 온다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통문이 돌 정도로 그 추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옹방강하면 그 당시 청나라에서는 굉장한 지위를 점하던 학자라고요. 그렇죠. 대학자였죠. 예. 금속학,
이제 옹방강의 그 성묵서루라는 서재에 들어가면은 금석서와 8만 권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야, 개인 서재. 개진 서재. 예. 그래서 학자들도 거기 들어가면은 그 만화방창한 꽃밭에 들어온 것처럼 어질거려 가지고 눈을 들 때를 모르고 가서 뭐 담론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질려 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제 대학자고. 예. 그 애송이 뭐 손잡벌 되는 추사를 금방 만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도 추사가 이제 영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그럼 만나보자 해서 1월 29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묘시에 오너라. 묘시가 5시거든요. 새벽. 예. 그러니까 새벽같이 불러서 한번 보고 그냥 보내려고 그랬던 건데 불러다 보니까 그냥 천재 영발하고 뭐 필담을 나누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었군요. 이게 이런 애가 있단 말이냐고 이런 천하에 이런 영물이 있다는 말이냐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사제의를 맺어요. 사제 관계를 즉석에서. 즉석에서. 옹방강쯤 되는 사람이라면 제자를 그렇게 쉬이 두지 않겠죠. 않죠. 그 문화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네. 사람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서 추사가 떠나는데 2월 29일 날 옹방강이 만나고 이제 인가를 해서 제자 삼고 난 다음에 추사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옹방강 제자들이 완원을 필두로 해서 그림 잘 그리는 주학년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다 추사 생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옹방강 제자들이 한방 모여가지고 추사만을 위한 전대를 해요. 25살 애송이를 주변으로 앉혀놓고 40, 50대에서부터 추사 나이까지 되는 사람, 그 대학자들, 대예술가들이 법원사에 모여가지고 법원사라는 게 조선 사신이 머물던 데예요. 네.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추사만을 전대론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던 그 주학년은 그때 당시 52살인데 붙잡고 그 장면을 그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누가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자료로 남아 있군요. 자료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북학 수용이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큰 어떤 시대적 조류 속에 이제 추사가 연경도 방문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이 북학을 떠올리게 되고 또 진경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를 떠올리면 대개는 이제 경세치용, 그렇죠. 삶을 예. 이롭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추사 선생은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구별점이 있는 겁니까? 일반적인 흐름하고. 이제 그 앞 세대들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박제가 그 스승 세대들은 경세치용에 치중을 해요. 예. 그게 정조의 그 의도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는데 추사는 그 추사 자신이 타고났던 그 예술가적인 천품 때문이기도 그랬겠죠. 그런데 추사가 가서 옹방강을 만나고 완원을 만났을 때 청조 고증학이 학예 일치 사상 쪽으로 기울고 있던 때입니다. 네. 지극히 그 발전을 해가지고 금석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이 나오고 고증학에서. 금석학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비문을 비문, 판독해내는 그렇죠. 그런 것이겠죠. 예. 그러면 그 비문 탐독하는 금석학의 이제 문호를 이제 별개의 문호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서학 글씨를 공부하는 학문, 서학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는 이 왕이지 이후에 왕이지의 그 법첩을 가지고 계속 글씨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첩학이라고 그럽니다. 첩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던 거예요. 근데 고증학의 발전 결과로 이 금속학이 떨어져 나가니까 금속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대 이전의 비석, 왕이지 이전의 비석들 원 비문을 이제 접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왕이지의 근원이 거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지에만 매일 필요가 없었던 그렇죠, 거군요. 없죠. 이제 왕이지 예. 이전에 왕이지 그 이전에 더 아름다운 글씨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예. 이 왕이지에 집착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이다. 이래서 금속학 발전 결과로 이제 비학이라는 비학 이론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때 비학은 어떤 비? 비석이랄 때 비석이요. 비석이라고 비학. 할 때 예. 비학.
그러니까 후한대 비석은 아주 절정에 이르는 발전을 해서 글씨가 그 회화성을 가장 찬란하게 그 발현시키던 시기가 바로 후한 시대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서 아하 하고 느껴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추사 김정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처럼 된 게 추사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추사체라는 게 하늘에서 갑자기 돋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이 비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첩학이라든지 고증학이 그러니까 청나라를 가서 고증학의 어떤 맥락을 알게 되고 하는 그 쭉 연원 속에서 무언가가 그렇죠. 나온 거군요. 그리고 옹방강 제자들은 그 스승의 그 이론에 의해서 이걸 배우긴 배웠어도 구현해내는 데는 서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추사는 가서 단기간에 딱 듣고는 하고 와서 연습하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대가 왕방강이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그 왕이지 이전 세계 그 한대에 엄청난 그 이 서학이 존재하는데 이걸 내 제자들이 좀 구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데 저 해동에 어떤 젊은 녀석이 가서 촥 써대니까 기가 막혔던 거군요. 금방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예. 그런 배경 속에 추사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경사만 중요한 게 아니죠. 추사체 자체의 예술성과 본질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학과 첩학이 이상적으로 결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사체 속에는 중국의 역대 서예사가 다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대 서예사가 다 녹아 있어요. 옹방강 제자들이 못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추사는 중국 거를 그 받아서 금방 소화해냈지만은 옹방강 제자들은 우리의 서예사 흐름을 짐작도 못하는 거죠. 마음을 바꾸면 이리도 편하다오. 최한수 선생, 내가 9년 동안 갇혀있던 곳을 사람들은 제주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주는 내게 제주만의 흥취를 주었다네. 겨우 한 가닥 햇빛만으로도 푸르러 시들지 않는 나무, 그리고 육지 않은 다른 새빨간 단풍된 수풀이 선생님을 매료시켰지요. 아름다움에 취하면 짐진 모든 것을 잊고 그의 몰두에 만족하는 것이 예술가들이지요. 만족은 천진성을 낳습니다. 예술만을 보지 말고 예술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예술이 더욱 새롭게 다가오지. 최 선생, 당신이 그러지 않았던가? 예술은 시대의 꽃이라고 말일세. 꽃이 절로 났는가? 바람과 물과 공기, 또 그 근방에 곤충들도 적당히 있어야 제대로 꽃을 피우지. 겨우 되빵만한 한간방이었지요. 30여 년 살아온 아내와 생리사별하고 환갑을 그곳에서 쓸쓸히 보내셨지요. 자네도 환갑을 지내보지 않았나?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뭐 그리 좋던가? 아직 남은 인생이 어떻하게 다가오지 않던가? 날 더욱 쓸쓸하게 한 것은 바로 시대였네. 날 그렇게 만든 시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사상이 우리 땅에 스며들기도 전에 서구 문명에 휩쓸려 버렸지. 우리 조선 예술을
마치 중국풍의 아류로 만들어버리고 일본풍의 맥없이 휘말려드는 줏대없는 꼴로 만들어버렸다네. 주사 선생께서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우리는 따라잡지 못한 것인가요? 문화예술이 우리 식대로 발전하기 전에 세상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상은 탄생하고 꽃을 피우고 쇠락하게 되어 있다네. 그런데 그 쇠락을 너무 늦게 예감해 버렸다네. 주사 선생님, 어쩌면 그래서 저희에게 숙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닐까요? 세안도를 보며 사람들은 주사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주사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지금, 소나무와 잣나무의 원래의 푸르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 선생,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그런데 최 선생이 내 연구를 과제로 삼았다고요. 겸재 정선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요? 고맙소다. 내 총체를 보아주고 그 총체에서 뻗어나간 가지를 최 선생이 더더욱 자세하게 보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소.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 인내와 열정은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연구를 차양 맞듯 꾸준하고 깊게 할 것입니다. 아, 그럼 우리 만남을 내 옛글로 대신할까요? 차 만드는 일에 다시 차막하는 일 겸하고 사람마다 둥근 탑빛 맛이라 하네. 차 만들듯 나를 연구해 주구려. 네, 추사 김정희와 최완수 선생님과의 이제 가상대화 함께 보셨습니다. 뭐 얘기 속에 사실은 어떤 두 분의 어떤 그 공통 형질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거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서화라는 견지에서 이 추사의 서는 지금 그런 거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종합의 의미를 갖는다. 그 화라는 것도 뭐 화하면 아무래도 문인할 텐데 사군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있어서도 추사의 자리가 있는 거죠. 사군자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청조 문인풍이라는 거는 그 사물의 요체만 사회적으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한도 같은 게 그거는 뭐 사군자는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 본질만 딱 추출해낸 거거든. 그 본질을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인하죠. 그럼 문인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형사 흉내만 낸다고 그 문인은 아니거든. 예. 바로 그 대원군도 이 추사 추사 김정희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제자죠. 난 잘 친다고 그럼, 해서 엄청나게 네. 알아줬는데 다 그 영향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건 직제자들입니다. 추사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 그래서 학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사의 직제자들만 문인화를 그릴 수 있지. 그 이후에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외형 형사를 흉내내니까 이두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추사 선생 생애 속에서 이제 교유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네. 아마 그 또 사람들과도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김유군이라는 존재가 있더군요. 네, 네. 예, 안동김 씨 그 세도 정치 때 가장 권력을 발휘했던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 네. 보니까
추사의 곤경에 많은 그 뒷받침이 돼줬던 존재였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 김유근이 했던 역할을 좀. 그 실제로 세도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조비 순원왕후 오라버니죠. 오라버니인데 추사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그 두 집안이 서로 친한 집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경 시대 진경 문화를 함께 이끌어온 집안이라 아주 친해서 추사 그 생부인 김노경이 벼슬길도 그 집에서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풍양조 씨가 등장하면서 이제 세도 다툼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김유균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추사집이 자기 집안을 도울 줄 알았는데 풍양조 씨 편에 가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추사 아버지가. 그게 거기서 굉장히 섭섭했겠죠. 근데 추사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지금 이 돌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괴석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추사한테 보낸다고 그러고 이거는 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품고 있는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우정 자신이 추사한테 가지고 있는 그 우정을 담아서 그려서 보낸 그런 작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추사의 주변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하시죠. 완당선생 전집 제3권 서독. 추사 김정희가 이제 권돈인에게 쓴 글 중 가을과 겨울 사이에 높으신 몸은 백복이 깃드셨습니까? 몸을 돌려 북두성을 바라보니 바다와 하늘만 아득할 뿐 눈이 다하고 넋이 끊어져서 다만 머리를 조아려 빌 뿐입니다. 행동에서 선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었고 그 다음은 나무에 꿰어 회초리를 맞는 욕을 당하는 고통인데 두 가지를 다 당했습니다. 40여일 동안 이와 같이 참혹하게 당한 일이 고금의 어느 곳엔들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 추사가 권돈인에게 이제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 속에 아까 김유근처럼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 권돈인 이분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의정까지 올라가면 뭐 최고의 자리를 근데 굉장히 각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두 분이 네. 어떤 사연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집안끼리도 굉장히 친한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권돈인이 사실은 수사보다 3살이 위입니다. 네. 근데 돌아가기는 3년 뒤에 돌아가요. 추사보다 더 3년 뒤에. 그래서 완당 선생 전집을 꾸며놓는 게 그 권돈인의 손에서 그 초구가 다 모아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권돈인은 추사를 위해서 나서 추사를 위해서 돌아가는 분이 같아요. 그 뒷치닥거리를 다 하고 추사 영실이라는 그 추사 영당에 그 진영의 그 영실이라는 그 현판을 쓰는 것도 권돈인이 쓰는데 추사체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추사체를 제일 잘 따라 쓴 분이 권돈인이에요. 오해되는 수도 있겠네요. 그런 하긴 경우 많죠. 낙관을 하니까 그렇죠. 뭐 구별은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 완당 선생 전집에 수록된 편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초이대사 편지 36통이고 예. 그 다음 33통이 권돈인의 편지예요. 네. 그렇게 많이 편지를 그것도 정선해서 거기 수록을 했을 텐데 근데 거기에는 별별 얘기가 신변 잡사에서부터 제주도 가서 고생하는 얘기 뭐 그 제주도 가서 신기한 거 보고 그리워하는 얘기 수선화 보고 수선화 뿌리를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 예. 감로수 보니까 이걸 같이 못 먹어서 한스럽다는 얘기 별별 얘기를 다 썼습니다. 지금 편지라고 그러시면 요새처럼 딱 우편 붙여서 딱 보내면 집배원들이 알아서 딱 갖다 주는 그거 생각이신데 아니죠. 아니고 말고요. 인편으로 어렵게 이제 전달하는 건데. 인편으로 보내도 풍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몇 달이고 제주도에 머물러야 되고. 예. 지금 뭐 말씀 속에 자연이 나왔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 속에 이렇게 관계 맺은 사람 중에 저는 참 인상 깊은 사람이 초의 선사예요. 그렇죠. 둘이 차로 맺어진 우정이더군요,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추사 선생이 이제 한양에 있을 때 저 해남에 있는 이제 초희 선수한테 차 빨리 보내. 안 보내면 나 가서 짓밟아 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우정을 주고받았다는 얘기 참 재밌더라고요. 간성미술관엔 그 명선이라는 그 두 글자 큰 대자예요. 지금 현재 남겨진 주사 글씨는 제일 큰 자인데. 그게 아마 답례로 보낸 거라죠. 그렇죠. 답례로 보내면서도 그러니까 초희 선사가 차를 보내주면 추사 선생이 답례로 보낸 글씨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서도 또 보내도록 음. 또 보내도록 하는 그 유인물이죠, 유인물. 네. 네. 그래서 워낙 글씨가 담이 나니까 그 글씨 또 받으려면 또 보내야죠. 그러니까 초희 선사는 그 글씨가 탐나갖고 그렇죠. 열심히 이제 차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보내고. 주사는 저 맛있는 차를 구해 먹어야 되니까 좋은 글씨 써서 초이한테 보내고. 예. 사실 추사는 그 차에 심취하는 거는 완원의 그 서재에 가서 용단성설이라는 중국 내에서도 최고급 차를 맛보게 돼요. 예. 그래서 차에 이제 그 완전히 심취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온갖 그 고급 차를 이제 그 뒤에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맛보게 돼서 그 명선에도 이 몽정 그 노아라는 두 차 맛만 못하지 않다. 초이가 만들어 보낸 차가 그럴 정도로 칭찬해 가면서 차의 질도 높여놓은 겁니다. 그건 참맛을 고급 차를 칭찬할 줄 아는 입이 있어야 고급 차가 나오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는 그 다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지금 뭐 간략히 몇 사람만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곁에 사람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인복이 많은 분이죠. 그 일종의 이 학벌을 구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학파를 그 형성을 했죠. 그건 고증하게 문호를 개설을 한 겁니다, 추사가. 예. 그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래서 그랬어요. 이 한 세력이 한 학예 군단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반대 세력 생기죠. 겁먹은 사람도 있고. 겁이 나니까. 예, 예. 그러면서 신분을 가리질 않았단 말이죠. 특히 그 중인이거나 뭐 평민이거나 간에 재주만 있어서 키울 만한 인재면은 다 받아들여서 키웠으니까.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시간입니다. 네, 최환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의 전통인데요. 저서 중에서 한 대목을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추사는 그의 지우인 권돈인에게 이렇게 편지로 알리고 있다. 행동에서 선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이 없었고, 선인이라는 건 이건 그 부친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은 나무에 꿰어 회초리를 맞는 욕을 당하는 고통인데 두 가지를 다 당했습니다. 40여일 동안 이와 같이 참혹하게 당한 일이 고금의 어느 곳엔들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세의 통유로 고금의 역사에 정통하고 생사의 이치에 통달한 주사로서 이만한 곤욕짐으로 자세를 흐트리지는 만무하다. 오히려 굳센 신념을 붓끝에 올려 불굴의 의지를 태연히 화폭에 담는 자약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니 제주로 가는 도중에 남원에서 그린 모질도는 이런 당시의 주사 풍모를 대변해준다. 사생관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외적 간난이 도리어 내적 침잠을 유발함으로써 내면 세계를 더욱 충실하게 한다. 그래서 생사일의 의연한 기백이 때로는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니 제주로 건너가는 백길에서 추사는 자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네, 읽어주신 문장을 통해서도 이제 추사 김정이라는 존재, 그 어떤 예술가로서의 의연함, 삶의 태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요새 예술 작품은 정말 넘쳐나는 세상인데 예술가가 정작 없다, 예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사의 연구자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사 선생은 대예술가로서 추사체를 장안해내신 분이지만은 그 이전에 추사체를 장안해낼 수 있는 학문적 바탕을 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바탕을 다졌기 때문에 바로 그 뿌리를 만들어 놓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뿌리에 합당한 꽃이 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술 혼이 깃든다 하는 거는 뿌리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술 활동을 했을 때 예술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외적 형사만 해가지고는 거기에 혼이 깃들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예술혼이 없다 하는 거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주도이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술혼이 없다는 소리를 듣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 귀한 말씀과 더불어 따끔한 질책까지 모두 새겨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완수 선생을 통해서 추사의 예술혼, 그의 삶, 그가 겪은 고충들 이 모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삼 느껴지지만 삶의 고통 없이 그리고 뿌리에 대한 인식 없이 그에 대한 또 노력과 연구 성찰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구나 새삼 생각이 듭니다. 최 선생이 일생을 몸담은 간송미술관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연중 개방하는 시기가 있죠. 성북동에 있고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데 큰 숲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숲이 사람을 품어주죠. 학문이 예술이 그렇게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생각들과 욕망을 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말 날것의 욕망이 되는 수가 참 많죠. 먹고 입고 자고 또 더 유명해지고 이 욕망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 존재 조건의 하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 가령 예술의 숲 같은 것 이것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완 선생이 거듭 강조한 그 뿌리에 대한 깊은 인식 추사를 통해서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